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7월 24일 목요일 우리 시장 보합세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다시 한번 장중 연고점을 찍었는데 한미 간 2+2 통상협의가 갑자기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0.2% 소폭 오른 3,190에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810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좀 내렸네요. 12원 내린 1,36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이 곧 목동의 기온은 32.5도. 아이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있죠. 삼시세끼 부담은 있지만 4시엔 같이 즐겁게 경제 공부하는 기회로 한번 생각해보죠.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안녕 바다 별빛이 내린다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변영우님께서 일하다가 종소리 듣고 달려왔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김진우님께서도 4시를 알리는 종소리 수업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종소리 진짜 우리 PD님의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종소리 듣고 달려오신 두 분은 학창시절에도 굉장히 모범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상무님께서는 어제 방송 끝부분에 H.O.T의 빛 그 마지막 곡이었는데 그 음악에 춤추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제가 춤췄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아직 계속 켜져 있었어요.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데 제가 H.O.T 광팬이었거든요. 우혁 오빠 듣고 계세요? 네, 그래서 한번 쳐봤는데 그렇게 또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쁘네요. 네, 다음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재롱 좀 부려볼게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키워드로 경제 배우는 시간이죠. 주간 키워드 그리고 다른 나라 속사정까지 들여다보는 삶은 여행 준비하고 있어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료수의 재료가 바뀌게 됐습니다. 바로 코카콜라인데요. 그간 미국 시장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줄곧 사용해왔던 옥수수 시럽 대신 미국산 사탕수수 설탕을 넣은 제품을 올 가을부터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코카콜라 간의 논의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의 고과당 옥수수 시럽 퇴출 주장이 맞물려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차피 비슷한 단맛인데 재료 하나 바뀌는 게 왜 뉴스가 될까요? 기존 코카콜라에 들어가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일반적으로 액상과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액상과당은 1950년대 미국의 한 식품연구소에서 옥수수를 이용해 개발한 물질인데요. 70년대 들어서야 일본의 연구로 실용화가 됐죠. 덕분에 당시 비료의 발달로 과잉 생산대에 처치 곤란했던 미국 옥수수 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액상과당은 사탕수수나 사탕무로 만든 설탕보다 더 달면서도 가격은 훨씬 쌉니다. 또 설탕보다 포만감을 덜 줘서 상대적으로 많이 먹게끔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코카콜라는 1980년 설탕 대신 이 액상과당을 쓰기 시작해 생산비는 낮추고 인기는 높아지는 대흥행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경쟁사인 펩시를 비롯해 과자, 잼 등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 회사들이 비싼 설탕 대신 저렴한 액상과당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액상과당은 체지방 전환이 설탕보다 크고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인들의 비만율이 높은 건 식품업체들의 액상과당 사용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죠. 산업을 키우고 소비를 촉진했던 액상과당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화학적 혁신들 중에는 아마 인간의 건강과 사회에 남긴 그림자 같은 것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새로운 것으로 판명되는 과거의 혁신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2+2입니다. 2+2. 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내용이죠. 네, 한국과 미국은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워싱턴 DC에서 2+2 통상협의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구윤철 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2명이 나가고 미국에서는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 또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2명이 참석하기로 해서 2+2라고 합니다. 원래는 금요일인 25일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갑자기 연기됐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예, 기획재정부에서는 베센트 장관의 급한 일정 때문에 개최를 못하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일본이 먼저 이 관세 협상을 타결짓게 돼서 우리도 2+2 협상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었는데 이 긴급한 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긴급한 일정일까?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의미야? 이런 괜히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네, 기재부에서는 베센트 장관의 구체적인 사정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개최를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잡겠다고 강조를 하는데 이 8월 1일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상당히 좀 촉박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뭐 말씀대로 여러 해석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확대 해석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들하고 관세 협상을 속속 타결하고 있어요. 일본과의 합의 내용은 어제 사실 글로벌 톡톡에서 다루기는 했는데 한 번 더 간략히 요약을 해보죠. 네, 핵심만 요약을 하자면 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6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조금 더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미국은 일본에 적용하려고 했던 관세를 상당히 깎아줬는데요. 네.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또 자동차에 적용하는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중에서 관세 협상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나라로 좀 분류됐었었는데 네. 이제 뭐 줄 거 주면서 우여곡절 끝에 타결에 성공을 했죠. 네, 이제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네. 좀 미국에서 부정적이었던 탓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 결국은 협상 시한에 쫓긴 일본이 투자 돈다발을 들고 관세 인하를 받아낸 거 아니냐 좀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최악은 피했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상당히 덜어냈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이었겠고요. 그래서 니케이 지수가 어제 3% 넘게 오른 데 이어서 오늘도 1%대 상승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유럽 연합과의 관세 협상도 좀 무리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 EU의 수입품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계속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관세율 15%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 되겠군요. 네, 당초 미국은 유럽연합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30% 상호관세 부과하겠다 통보를 했던 터여서 한 절반 정도 깎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는 건데 이 기존의 EU 제품에 적용되던 관세를 감안하면 현상 유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이 보도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이 진지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또 중국과의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은 베센트 장관과 또 허리펑 중국 부총리 등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주에 28일과 29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협상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들 이렇게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오전에 2+2 협의도 갑자기 연기되고 그러니까 우리 협상단도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보도가 또 추가된 것들을 보면 우리 정부도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대기업들을 위주로 한 1,000억 원 정도를 채워놨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일본하고 비슷한 구조인데 조금 유동적인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 타결 지은 나라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번 일본까지 5개국입니다. 이 중에 이제 한국과 대미 무역 상황이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이 먼저 이제 협상을 끝내서 네. 말씀대로 부담이 좀 커진 면이 있는데요.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근거로 우리나라에도 투자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좀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이 760조 원을 투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올해 677조 원이거든요. 이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보다는 뭐 작은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똑같은 금액을 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자랑할 수준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이런 쪽으로 좀 협상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주식 시장을 보면 어제 뭐 일본 협상 타결을 보면서 우리 시장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오늘도 장 초반까지만 해도 네. 그랬는데 이 협상 연기 소식이 전해지니까 또 낙폭이 그렇게 또 보니까 크지는 않아가지고 네네. 투자자들이 그래도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는 게 좀 우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발생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관세 협상 동향에는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겠네요. 자, 이번 주 두 번째 주간 키워드도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단통법 폐지입니다. 단통법 폐지. 네. 이게 22일 화요일에 폐지가 됐죠? 네, 이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줄여서 단통법인데요. 이번 화요일부로 폐지됐습니다. 2014년 도입된 이후에 11년 만입니다. 이 원래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혼탁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자는 취지였는데 네. 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좋은 평가는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좀 고액 보조금 경쟁을 막아서 오히려 모두가 비싸게 사게 됐다 이런 비판이 좀 적지 않았고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게 11년간 유지됐던 네. 어떤 법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네, 가장 큰 차이는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이 돼 있었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동통신 본사들이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과는 별개로 유통매장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는데 네. 그거는 사실 점포마다 마음이니까 어디에서 사는지에 따라서 그러면 보조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페이백과 같은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만 하면 허용이 됩니다. 또 단말기 값보다 보조금이 더 많은 마이너스 폰이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 참고로 단말기 보조금을 안 받고 월 통신 요금을 25%까지 할인을 받는 선택 약정 할인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텐데요. 네. 이거는 단통법 폐지 상관없이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뉴스 보니까 어디는 뭐 최신형 휴대폰이 그 가격이 맞아 할 정도로 너무 싼 가격에 올라와 있고 네.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조건에 사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장단점이 모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선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늘리면 소비자들이 여러 매장 비교해서 조건만 잘 비교를 하시면 예전보다는 유리한 값에 휴대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손품이나 발품을 부지런하게 팔지 않으면 남들보다 비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요. 네. 좀 걱정되는 거는 고령자나 정보 취약계층처럼 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들은 오히려 뭐 호갱이라고 그러죠. 좀 네. 덤태기를 쓸 수 있다는 걱정도 많이 나옵니다. 일부 유통점에서 또 고액 보조금을 내세우는 대신에 이 복잡한 조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비싼 요금제 한 반년 쓰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내세우는 곳들이 많은데 그래야 예. 이렇게 많이 준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추가 조건들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것도 있죠. 나중에 정말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해지를 하려고 보니까 위약금이 배보다 배꼽이 더 네, 크더라. 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가입 조건이요.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셔도 잘 알아듣기가 힘들기도 해요. 맞아요. 뭐 결합 상품 이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요. 네. 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올해 들어서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이 휴대폰과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이 크게 늘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말기를 무료로 바꿔준다, 또 요금제 싸다, 뭐 이런 식으로 판매점 측의 설명만 믿고 가입을 했다가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서 피해 구제를 신청한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여러 조건을 끼워 넣어서 공짜라고 하는 말에 현혹이 되지 마시고
할부 원금이 얼마냐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네. 사은품 지급 같은 거 약속을 받으셨다면 그냥 말로만 끝나지 말고 계약서에도 적어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카드를 또 추가로 신청을 네네. 해서 맞아요. 얼마 이상을 쓰면 더 할인을 해준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 카드를 그 양만큼 못 쓰게 되면 또 도로묵이 실적이 되는 거죠. 있죠. 네. 네. 그런 것도 잘 따져봐야 되고 뭐든 다 할인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나한테 나중에 뭘로 이렇게 우르르 올지 모르니까 잘 살펴보시고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통신사들이 단통법 폐지 이후에 보조금을 올리고 있어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아직 뭐 전반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이 확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이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보다 뭐 몇만 원 올라가거나 비슷하거나 뭐 이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신사들이 최근에 이런 재무나 마케팅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분위기이기도 해서 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이 통신 3사의 가입자 추이에 따라서 완급 조절을 좀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적지 않습니다. 휴대폰 바꾸실 계획이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지켜보다가 네. 잘 찾아보시고 가셔야겠네요. 자, 이번 주 마지막 주간 키워드도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밈주식입니다. 밈주식. 야, 진짜 오랜만에 듣는 단어이긴 한데 이 밈주식이라는 게 그 미국의 이제 레딧 같은 네네.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입소문을 타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팀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와, 이렇게 모여가지고 몰리는 그런 주식을 말하는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 이 밈 주식이 다시 부활을 했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보이더라고요. 네, 밈주식 시즌 2가 시작됐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합니다. 이 주식 투자자들께서는 뭐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 4년 전에도 한번 밈주식 열풍이 확 몰아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네, 네. 그때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게임스톱이었죠. 맞아요. 게임스톱 있었고 그때도 이제 그랬죠. 레딧의 주식 토론방 중심으로 이제 뭉쳐가지고 야 우리가 기관을 한번 이겨보자. 네. 우리가 뭐 힘을 모으면 기관의 공매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 그렇죠.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들이면서 그게 또 성공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뭐 미국 개미들의 대동단결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게임스톱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래서 또 게임스톱을 공매도를 했었던 헤지펀드들이 큰 손실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밈 주식 시즌 2는 어떤 종목들이 또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네,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백화점 체인 콜스, 또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 오픈도어가 거래량이 평소에 20배 이상으로 불어나면서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널뛰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또 바로 지난밤에 미국 장에서는 휴대용 카메라로 많이 알려진 고프로 그리고 도너츠로 알려진 크리스피 크림으로 맞아요. 타깃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만 해도 주가가 1달러가 안 되는 동전주라고 했었는데 이 간밤에 2.37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종가는 또 1.54달러로 뚝 떨어지기도 했고요. 크리스피 크림은 개장 초에 40%가 올랐다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해서 4.6% 상승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런 급등락들이 전부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어젯밤에 뉴스 보는데 고프로가 막 올라가길래 고프로가 상장이 돼 있었구나 네. 했는데 나중에 또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니까 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 참. 밈 주식이라고 하면 이제 개인들의 매집 외에 특별한 상승 이유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모두 특별하게 호재가 발표된 거는 없었습니다. 네. 다만 주가가 아주 싸면서 공매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았고요. 이 언급하셨던 레딧의 주식 토론방에서 많이 거론이 됐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 결국은 월가 기관들의 공매도에 맞서서 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숫자만 본다는 거예요. 네. 숫자만 보고 그 레딧 종목 토론방에서 어떤 이런 밈 주식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그 다음 종목을 또 찍기 시작하면 거기에 또 우르르 몰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밈 주식 열풍은 사실 어떻게 보면 증시가 이거는 과열이 됐다 이런 신호로 보는 사람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이 밈주식이 뜨는 게 보통 증시가 잘 나가는 시기에 나옵니다. 2021년의 게임스톱 열풍도 이때 코로나 때
돈이 확 풀리고 나서 뉴욕 증시가 강세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최근에 S&P 500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들어서만 12번을 신기록을 썼거든요. 와. 이 다시 투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밈주식은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이 특징이죠. 네.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도 사실 밈주식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험한 거 알면서 들어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좀 큰 손실 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과는 무관하게 주가가 뛴 거기 때문에 네. 매수세 빠지면 바로 떨어지는 거죠. 좀 밈주식만 너무 빠지지 마시고 좀 텐베거 종목도 찾아보시고 블루칩도 좀 분산하시고 이런 관심을 좀 계속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밈주식의 원조 게임스톱은 근데 요즘엔 주가가 얼마예요? 근황 한번 봤는데요. 네. 이게 4년 전에 80달러 뚫었던 종목인데 지금 지난밤엔 23달러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존박의 내 생각 듣고 1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용식님께서 오늘 어뉴스 얼음 동동 미숫가루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요? 괜찮았어요? 가끔씩은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도 했다가 좀 도움이 되는 경제 용어도 알려드렸다가 사실 그 뉴스라는 거는 뉴스 자체도 중요한데 그 뉴스에 들어있는 배경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쌓이고 쌓여야 어떤 뉴스를 봐도 이거 이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배경 지식도 자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정님께서는 좀 전에 포장에 나왔는데 너무 더우니까 얼음이 금세 녹았대요. 저도 덩달아 녹는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녹지 마세요. 녹지 마세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너무 더운데 근데 진짜 얼음 빨리 녹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냉동해 놓은 거 해동하려고 올려놔도 주방에 올려놔도 금방 녹아요. 그래서 요리를 좀 빨리 할 수 있어. 깜빡해놓고 해동 안 해놨다 해도 금방이에요. 그런 건 또 생각하면 좋은 것 같고 네 좋게 생각해보죠. 예.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한마디에 코카콜라의 원재료가 바뀌게 생겼습니다. 콜라 마니아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코카콜라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 말고 미국산 이것으로 만든 설탕을 써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코카콜라사는 올 가을부터 이것 설탕으로 만든 콜라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코카콜라의 맛이 바뀔 수도 있게 된 건데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풀의 일종으로 줄기 속에 당분이 풍부해 설탕을 만드는 주 원료로 사용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로 코카콜라의 원재료로 다시 주목받게 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보리, 2번 사탕수수, 3번 고구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행 전문 PD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현지인들의 일상이 눈앞에 있죠. 삶은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방목 특파원 탁재영 PD가 가이드 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화로 수다 떠는 탁재영 PD입니다. 네, 목요일에 뵈니까 벌써 주말인 것 같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금요일이 하루 앞당겨 온 것 같고 확실히 목요일이 금요일보다 네. 교통 상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쾌적하게 왔습니다. 맞아요. 다행이네요. 자, 오늘은 전 세계 131개국 중에 가장 저렴한 여행지로 네. 꼽히는 나라 라오스로 떠나본다고요? 맞습니다. 라오스가요. 네. 얼마 전에 그 캐나다의 한 금융기관에서 네. 과연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여행지는 어디인가 이걸 조사를 했는데 13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어머나. 네. 그 정도로 가성비가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네. 2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아주 만족스럽게 여행을 할 수 있다. 하루에 2만 원이 채 안 되는 라는 돈으로. 얘기죠. 예. 라오스의 물가가 얼마나 저렴하길래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여행지라는 거예요?
제가 라오스 처음 갔던 게 2002년 뭐 이럴 때였거든요. 그 네. 월드컵 네네. 하고 이럴 때. 그때 환율이 1달러가 라오스 돈으로 1만 끼비였어요. 1만 끼. 네. 근데 제가 방금 단위가 찾아보니까 1달러가 2만 1000끼비요. 그 사이에 라오스 끼비 환율이 더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라오스에 가면 10만 끼짜리 지폐가 있는데 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5천 끼짜리가 최고액권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네. 10,000원짜리를 내가 냈을 때 네. 그거를 환전을 다 500원짜리로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고 지고 100달러를 다녀야 되겠네. 100달러를 환전을 했는데 네. 아니 무슨 저 자루로 들고 영화에나 다니셨겠어요. 볼 법한 그런 네. 범죄자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돈 더미 같은 게 이렇게 어머나. 와가지고 그게 지갑에도 안 들어가서 오. 그걸 두 개로 나눠서 뒷주머니에 이렇게 딱 꽂고 나갔더니 와. 너무 든든한 거예요. 뭔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라오스 식당에서 밥 한 끼 네. 그냥 일반식으로 밥 한 끼 그냥 저렴하게 먹는다 그러면 보통 그러니까 얼마? 뭔가 네. 거기서 돈 쓰는 맛은 네. 그냥 일반 깁 썼을 때 10,000원 쓴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왜 이렇게 물가가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경제 규모가 굉장히 작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평균 소득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건비가 싼 거죠. 음. 그다음에 여기가 얼마 전에 철도망이 중국이랑 연결이 됐어요. 그것도 다 중국 돈으로 깐 거예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랑 국경이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내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뭔가 뭐 이렇게 수입 수출하는 게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아하. 환율이 그렇게 뭐 높을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지금은 뭐 당연히 자본주의 경제 체제지만 네. 원래는 여기도 또 공산주의였거든요. 베트남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흔적 같은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같은 것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국내 물가가 좀 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지도를 보니까 네. 중국 아래 조금 국경 붙어 있고 네. 베트남하고 붙어 있고 태국하고도 붙어 쉽게 있고. 이해를 하시려면 네. 베트남이 활이고 네. 라오스가 활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그렇게. 그 활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 있고 네. 그 활시위에 해당하는 게 라오스고 아, 그래서 그렇게. 라오스는 이해가 사실은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내륙국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지라 그러면 뭔가 해변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화려한 도시가 있거나 네. 뭐 약간 그런 건데 여기는 여긴 강이 있죠. 강이 있고 메콩강. 메콩강. 메콩강이 여기를 관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뭔가 전반적인 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그러면 산뷰예요? 논밭뷰예요? 논밭뷰 다 있고 계곡뷰, 강변뷰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근데 메콩강이 또 넓은 곳은 네. 엄청 넓어가지고 뭐 건너편이 안 보일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라오스에서의 메콩강은 그래도 야 이게 강이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이제 건너편이 멀게 보이는 굉장히 그런 큰 곳들도 강인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라오스에서 그러면 메콩강을 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스팟이 있어요? 라오스에서 메콩강을 느끼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은데 네. 일단 수도만 해도 수도가 이름이 비엔티안인데 네. 사실은 저는 이 비엔티안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르실 때마다 좀 안타깝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뭐가 틀려요? 저는 또 현지 발음 사랑하거든요. 아, 그래서 꼭 그 서울을 세울 뭐지 약간 이렇게 그러면 좀 이거보다 그렇지. 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원래 발음은 위앙짠이거든요. 위앙짠. 위앙짠. 네, 위앙짠인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름이 뭐라고? 그러니까 위앙짠. 그러니까 비엔티안? 위앙짠. 비엔티안. 위앙짠. 비엔티안 이래가지고 비엔티안으로 적어버린. 그런 그래서 이게 사연이. 여기가 옛날에는 힌두 왕국도 있었고 해가지고 네. 여기서 짠이라는 게 달을 의미해요. 달. 네, 그 인도에서 왜 달 탐사선 쏴 올렸잖아요. 네네. 그 달 탐사선 이름이 찬드라얀이에요. 찬드라얀. 그렇게 그래서 겹치는구나. 찬드라가 달이고 네. 얀이 이제 탈 것인데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에서 찬드라가 달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 찬드라의 찬이에요. 찬. 그래서 위앙이라는 건 이제 도시. 그러니까 달의 위앙짠 도시예요? 건 달의 도시입니다. 달의 그 도시. 이름 멋있다. 그래서 그 위앙짠만 가도 메콩강이 이렇게 도도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제 수변 시설 같은 것도 꽤 네.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고즈넉하게 걸으면서 또 밤이면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노점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즐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액티브하게 네. 여기다 몸을 한번 담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또 가실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데가 이제
방비행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네. 왕위양이죠. 왕위양. 왕위양. 그러니까 왕위양이라 그러면 또 모르세요. 방비양 또는 방비행이라고 해야 꼭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잔뜩 화가 나셨네요. 우리 탁 PD님 오랜만에.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방비양 같은 경우가 네. 우리나라의 그 꽃보다 땡땡 뭐 이제 이런 그런 데도 많이 시리즈 나오고 있었죠. 해가지고 네네. 굉장히 좀 유명했었죠. 근데 이제 아. 여기가 굉장히 부침이 좀 많았어요. 이 여행지 자체가 네. 뭐냐면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한적한 농촌 마을이었어요. 네. 이 방비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메콩강의 지류인 송강이 이제 흐르는 곳인데, 네. 그래서 정말 아는 사람만 들르는, 네.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약간 낙원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게 슬슬 소문이 나면서 특히 이제 서양 배낭 여행자 중에 약간 좀 히피기가 있는 분들이 네. 2000년대 초 중반 중심으로 여기 많이 오면서 튜빙, 튜빙. 그러니까 튜빙이라는 게 튜브 타는 겁니다. 네. 예. 동동동. 근데 튜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좀 핑크빛에 좀 이렇게 올이 그려져 있고 뭐 이런 거 말고 검은 튜브예요? 그렇죠. 아. 우리가 이제 주부라고 해야 좀 느낌 옛날에 오는. 우리 해수욕장에서 그렇죠. 타던. 네. 저랑 연배가 좀 차이 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해운대에 가면 그거 그 검은색. 트럭에 들어가는 큰 그 거. 주부 빼가지고 타는 거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메콩강은 좀 그걸 좀 타줘야 맛입니다. 아. 이걸 이제 띄워놓고서는 약간 그 포석정에 잔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상류에서부터 그거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그걸 따라서 이렇게 술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고 가면서 마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테크노 음악이 흘러나오고 여기가 좀 더 음악이 좋은 걸. 그래서 이제 주부 파킹 시키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쫙 한잔하면서 이제 음악 좀 듣다가 또 이제 그거 타고 내려가고 뭐 이런 게 여기에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어떤 여행의 방식 뭐 이런 걸로 유명해졌었는데 이게 또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네. 약간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요새 좀 그런 젊은이들의 문화로 좀 활성화됐다가 좀 이렇게 거기는 너무 난잡하대더라 이런 이름을 얻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강에서 튜빙하고 밤에는 클럽 다니고 그러면서 파티 도시다. 이게 이제 뭐 좋게도 들리지만 또 나쁜 의미로도 그런.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이 튜빙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시는 분이 생겨요. 술 한 잔 걸치고 이제 음주 튜빙 하시다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정부에서 이걸 이제 규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에코 여행지로 좀 전환을 시켜야겠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자연 중심의 여행지. 그래서 이제 과도한 그런 음주나 펍 문화를 좀 자제하고 본연의 자연을 좀 즐기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여기가 개발되기 전에 갔을 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느낌이 됐다는 얘기 듣고는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갔느냐? 네.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남쪽으로 좀 가면은 네. 빡세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지명이 빡세입니다. 지명이. 네, 이 빡이라는 게 라오스 말로 물의 어떤 어귀, 강의 어귀 또는 강이 이렇게 합쳐지는 곳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강이 이렇게 합쳐지는 곳, 세 강의 어귀 그런 뜻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두물머리, 양수리 이런 데인가요? 그렇죠. 세강머리. 그래서 이름이 빡세예요. 이 빡세에서 뭔가 지명의 느낌과 아주 딱 그 느낌이 오는 정도의 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래프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래프팅을 여기서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런 곳도 여기가 있군요. 급류가 정말 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 급류를 나눌 때 레벨 1부터 5까지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레벨 5가 가장 격심한 그런 급류인데 이걸 넘어가는 레벨 6가 여기 있어요. 와.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때 했던 거는 네. 그 슬래지 래프팅이라고 네. 배를 타고 하는 래프팅이 아니라 이렇게 부기보드라는 그 조그만 네네. 서핑보드의 네, 한 작은 3분의 거. 1 크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배에 올려놓고 네네네. 배에 올려놓고 이렇게 떠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그 보드에 몸을 맡기고 그 안으로 뛰어드는 걸 한번 해봤죠. 대단하시네요, 담력이. 지금보다 한참 어렸을 때. 근데 정말 몸과 마음이 그 안에서 깨끗해져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용돌이 물살. 그 물들은 정말 맑고 깨끗한가요? 그럼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래프팅 같은 거 즐기실 때는 빡세로 가시는 게 좋고 또 빡세로 가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짬바싹이라는 곳이 나와요. 짬바싹. 네, 이 짬바싹이 짬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짬바 왕국이 이 동남아시아에 존재했던 힌두 왕국이에요. 아. 그러니까 인도와 문화가 흡사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그러면 다 불교를 생각하시는데 네네. 옛날에는 힌두교가 여기까지 왔었던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 유사 앙코르와트가 여기 있어요. 아, 그런 네. 것도 또 볼거리가 있네요. 그래서 앙코르왓은 가면은 그 들어가는 절차도 복잡하고 사람도 너무 많고 네. 뭔가 그런 분위기는 원하는데 좀 조용한 가운데서 그런 굉장히 정교한 어떤 동남아시아 힌두 유적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캄보디아 가지 마시고 네. 여기 짬바싹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그런 곳이 또 있군요. 네. 또 뭐 특별하게 또 추천하고 싶은 도시 있으세요? 그래서 그 짬바싹에서 좀 더 내려가면 이번엔 네. 시판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사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진짜 이름 맞죠? 아 진짜 이름입니다. 진짜 이름. 괜히 기분상 그렇게 강하게 제가 발음을 좀 세게 하는 건 있어요. 저 현지 발음에 좀 더 맞춰서. 근데 이제 시판이 네. 사천이란 뜻이고요. 사천. 네. 그다음에 돈이 섬입니다. 아. 사천섬. 오, 그렇게 들으니까 네. 거기에 가면 뭐가 또 특별해요? 여기에는 이제 4,000개 섬이 있죠. 4,000개 섬. 그러니까 메콩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네.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여의도 같은 것들이 네. 강 가운데에 막 생겼는데 어떤 것들은 에게 이게 무슨 섬이야 할 정도의 모래톱이고 어떤 거는 번듯한 섬이고 그래서 그 번듯한 섬들에는 이제 방갈로와 리조트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라오스 하면 사실은 뭐랄까 자주 익숙한 관광지는 아니어서 네. 거기에 가면 뭘 먹지?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렇죠. 먹을 또 만한 가시면 거? 또 뭐가 이제 맛있는 게 음식을 있어요? 드셔야죠. 네. 근데 이 라오스가 태국이랑 이렇게 딱 붙어 있다 보니까 네. 태국이랑도 붙어 있고 베트남이랑도 붙어 있고 좀 이런 관계다 보니까 문화가 좀 비슷해요. 네. 그래서 라오스 말 자체가 태국 북부 사람들이 하는 말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처음 취재 갔던 나라가 라오스여가지고 네. 태국 말을 몇 마디 배우기 전에 먼저 라오스 말을 배운 거예요. 네. 이게 미묘하게 비슷하면서 달라요. 예를 그래서 들면 서울 말과 연변 사투리보다 조금 더 먼 관계인데 알아들을 수는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콕 공항에서 카오산 로드를 가면서 좀 네. 세 보이기 위해서 카오산 가냐 안 가냐 얼마냐 이거를 이제 태국말 현지 말로 물어보려고 그래서 라오스 말이 태국 가면 통한다더라. 그래서 원래 태국 말로는 빠이 마이 빠이 카오산 타오 라이캅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빠이 보 빠이 카오산 타오 따이 이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은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를 이놈은 뭔 놈이지? 어. 이 외국 놈 같은데 왜 뭔가 엄청난 사투리를 쓰고 있지 이제. 그 우리 탁 PD님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다 잘하세요? 아. 어딜 가든지. 정말 지금보다 술을 좀 덜 먹었을 때 뭘 좀 스치면 외울 때 그때 좀 많이 돌아다녀서. 그래서 맛있는 게 뭐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 태국 요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네. 그래서 태국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거기서 심화 버전으로 들어가시면 라오스 요리가 그렇지 이게 좀 더 찐하고 좀 더 토속적이야 이렇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라오스 음식에서 뭐 가장 유명한 거다. 그러면 뭐니 해도 땀막홍. 땀막콩? 땀막홍이 뭐냐면 느낌상 국물? 쏨땀이라고 태국의 샐러드 드셔보셨죠? 네. 이 쏨땀보다 좀 더 짭조름하고 덜 단 파파야 샐러드입니다. 아, 똑같이 파파야로. 네네네. 그래서 땀이 이제 이렇게 찢는다는 뜻이고 네. 막홍이 파파야예요. 아. 그래서 그린 파파야를 채 써는데 이것도 신기해요. 저게 뭐 이렇게 강판 같은 거 쓰는 게 아니라 네. 중식도 같은 걸로 파파야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두들겨요. 그다음에 그 두들긴 부분을 싹싹 밀어내면 그게 채가 돼요. 신기하다. 거기에다가 젓갈 같은 거 넣고 견과류 넣고 고추 넣고 이렇게 빻아서 만드는 건데 그거랑 꼭 같이 드셔야 되는 게 이제 카우니아오. 카우뇨. 네, 카우니아오가 찹쌀밥이죠. 그렇게 네. 그런 조합. 그러니까 태국은 찹쌀밥을 먹는 곳도 있지만 맵쌀밥이 더 많거든요. 아니면 네. 안남미나. 근데 라오스는 거의 찹쌀밥을 먹어요. 그래서 이 찹쌀밥의 놀라운 점은 그냥 숟가락으로 풀라 그러면 숟갈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꼭 손으로 이렇게 뜯어내가지고 조물조물 손바닥 안에서 뭉치면 약간 인절미처럼 돼요. 그것도 매력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땀막콩 국물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파파야랑 같이 이렇게 손으로 찝어가지고 이렇게 딱 먹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 이제 환영한다고 손 잘 안 씻은 채로 아이고 여기 왔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이러면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네.
그 땀만큼 국물을 안 찍어도 간이 딱 맞죠. 라오스는 언제 가야 가장 예뻐요? 지금 여름 아니면 겨울 언제가 성수기예요? 라오스는 일단 예쁘고 안 예쁘고보다 네. 비와 더위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겨울에 그래서 가야 지금 돼요? 가시면 네. 파란 하늘을 못 보실 공산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서 예전에도 이쪽에서 비 한 번 오기 시작하면은 특히 양철 지붕 같은 데 밑에 들어가 있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였거든요. 아. 비가 그렇게 무섭게 오는데 그런 걸 좀 피하셔가지고 우리의 겨울에 해당하는 한 11월에서 2월 사이에 가시면 굉장히 쾌적한 날씨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또 저렴한 여행지라고 하니까 우리 한번 예산을 잘 짜가지고 겨울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4박 5일 여행에 현지에서 쓸 예산이 한 50만 원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그래요? 비행기도 뭐 한 3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경유하는 걸로요. 그렇군요. 우리 잘 참고해서 한번 계획 짜시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탁재영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에서는 설탕 생산에 쓰이는 대표적인 작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 가을부터 코카콜라 원료로 쓰일 예정인 작물이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사탕수수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1687님, 5300님, 5469님 이렇게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홍님께서요. 편의점 하면서 매출금의 일정 금액 적립해서 살고 계신 아파트 노인정에 에어컨을 기부하셨대요. 더위 잠시 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이분께 제가 감사의 의미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스탄 게츠와 주앙 질베르토의 The Girl from 이파네마 띄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